안녕하세요, 고블린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토지 공부를 위한 기초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의 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토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토지 투자 공부를 해보려면 너무나 어려워서 포기하기 일쑤인데요. 그렇다고 토지 투자 공부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결국은 토지 공부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토지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 공부 기초 다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토지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지 기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순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흔히 토지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토지 외관은 하나지만 그 토지를 보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가치는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경매 정보지를 보실 텐데요. 그 중에 낙찰 사례를 보시면 어떤 사람은 경매 1차 기일에 감정가의 100배가 되는 금액으로 단독 낙찰을 받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수많은 응찰자들과 함께 경쟁해서 낙찰을 받더라도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잘 알고 투자를 해야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토지를 분석하는 순서는 소위 선품이라고 말하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각종 증명서를 열람해 먼저 분석해 본 후에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여 분석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토지 관련 증명서를 보시면 등기부 등본, 대장, 도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리고 이 네 가지 모두를 한데 모은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토지 관련 증명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관련 증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토지 관련 제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두 제도를 비교해 보자면, 지적제도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제도이고요. 등기제도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담당 부처 역시 지적제도는 행정부가 관련되어 있고요. 등기제도는 사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행정부와 사법부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 부분 역시도 행정부는 직권으로 실질적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등기제도는 사법부에서 직접 하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형식적인 부분만 심사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이원화로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해당 문서도 지적공부와 등기부 이원화되어 있고 그 내용도 비슷하게
비슷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화되어 있는 공부의 특성상 두 지적 관련 부분과 등기 관련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불일치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우선시되는 공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나 지목 등 물리적인 사실관계가 불일치한다면 이때는 등기를 참고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장이나 도면 등으로 되어 있는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서 등기부를 변경하게 됩니다. 반대로 권리관계인 소유권자가 다르다면 이때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대장 등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기능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적 공부 중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장의 종류로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습니다. 임야대장은 여기 번지 앞에 산자가 붙어 있는 경우에 그 산자가 붙어 있는 임야를 등록하는 대장인데요. 따라서 번지 앞에 산자가 없는 대장은 모두 토지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A시대에 있는 대장을 보면서 대장에는 어떤 것들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장은 행정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등록하는 사항 자체가 조세 부과 징수와 기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소유권 등이 행정부 직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소유권은 등기부와 일치해야 되겠죠. 세부적으로 말하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에 관련된 성명, 등록번호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로 든 토지대장을 살펴보시면 이 토지에 대한 연역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한번 하나하나 해석해 보겠습니다. 2005년 9월 14일 산 102번지에서 등록 전환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록 전환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릴 텐데요. 결국 산에서 산자가 빠진 일반 번지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2005년 9월 14일 이전에는 산번지였기 때문에 결국 토지대장이 아니라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해당 예시된 이 내용과 같이 산번지에서 일반 번지로 바뀐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를 일컬어서 보통 토임이라고도 말하곤 합니다. 토임은 보통 이 사례처럼 면적이 넓은 26,223제곱미터인 것처럼 면적이 넓었죠. 면적이 넓은 산번지 임야가 공장용지, 전원주택용지 등으로 허가를 받아 분할되어서 토지대장에 등록될 때 발생합니다. 그럼 정말로 분할되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아랫줄을 보시면 2005년 9월 14일에 등록 전환된 후에 분할되어서 번번에 2에서 8을 부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면적 역시 줄어들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토임이 되면 개발이 쉬워지는 것일까요?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토임이라고 해서 개발 허가를 받을 때 좀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앞으로 배울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4가지 건축 제한인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용도를 적용하여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즉 3번지 임야이냐 일반 번지 임야이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로 든 대장을 좀 더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 9월 14일 날 187-2번부터 187-8 그리고 지금 현재 H대는 187-1 그래서 총 9개 필지로 분할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2007년 6월 11일 지목 변경이 되었는데 임야에서 공장 용지로 지목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개별 공시지가도 따라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2007년 6월 11일 지목 변경이 되어 있는데 2007년 1월 1일 11만 2천원이었던 개별 공시지가가 지목 변경이 된 후 2007년 7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요. 16만 4천원으로 약 46%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임야에서 공장 용지로 바뀌면서 개별 공시지가 역시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주식회사 신아플라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를 검색해 보시면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는 회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를 펼쳐서 보면 이 신아플라텍이라는 공장은 아마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앞에서 대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간략히 설명드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문구 하나를 확인해 보시면 이 토지의 변화를 연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들려드릴 말은 용도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실무로 어떤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먼저 내가 원하는 행위나 건축물을 허가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증명서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은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과 같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중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 지역지구 등에서 행위 제한 내용, 이 부분이 토지 입장에서 보면 토지에 가해지는 제한의 일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그리고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3번지 임야를 나타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역시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한 자료이고요. 직접 한번 검색해 보시면 똑같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상단에는 토지 대장에도 등록되어 있던 물리적인 현황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인데요. 이 중단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보시면 국토계획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 있고,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별도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상 지역지구 표시에는 용도지역을 필두로 해가지고 용도지역, 용도구역이 표시될 수 있는데요. 적어도 용도지역은 반드시 한 가지는 표시되어야 합니다. 사례에서 보시면 용도지역을 보시면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군사법상 제한보호구역,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준보전산지 혼재되어 있고요.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구역이 해당되어 각각의 법령을 저촉받게 됩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관련 부분은 현재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보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주로 토지거래 예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해당되는 토지인지 아닌지가 표시되고, 이 부분은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또 표기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연랑기간이나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2항에 따른 연랑기간, 건축법 제2조 2항 1 제11호 나무목에 따른 도로,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 제5조의 2 제1항에 따른 용농여건 분리농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 등이 기재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검색해 보시면 용농여건 분리농지를 가장 흔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 표시된 내용을 관련 법령을 따라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을 보시면 상단의 물리적 현황 및 중단의 규제 내용인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도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3번지 이하이기 때문에 축적이 6000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지가 아니었으면 일반적인 확인 도면이 되는데요. 그때는 1200분의 1이 되고요. 보통 투자자들은 지적 임야도라고 해서 축적이 5000분의 1인 지적 임야도를 사용하곤 합니다. 축적이 6000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도면상 1cm는
실제로는 60m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핵심은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사례처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중단의 규제와 하단의 지적도를 유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 토지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의 가치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결국 경계를 나타내는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의 종류에는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필지 경계선. 토지의 경계와 크기를 판단해주는 선입니다. 앞에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필지별로 별도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도지역선인데요. 용도지역선은 말 그대로 용도지역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여기서 용도지역이란 것은 해당 토지의 건축 제한을 결정하는 토지의 계급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의 입지 여건을 제외하면 토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첫째 기준이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하나의 용도지역이지만 앞선 사례처럼 복수의 용도지역이 표시되어 있는 토지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가치 분석이 쉽지 않겠죠. 해당 토지를 보시면 색깔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같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도로구역선입니다. 도로구역선은 도로를 나타내는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도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 접해 있거나 저촉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 소유 도로에 접해 있는가, 도로구역에 어느 정도 편입되어 있는가 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로에 접해 있다면 이왕이면 사도분화는 국가나 지자체 관리도로에 접하는 것이 훨씬 좋고, 도로에 저촉되더라도 도로부지로 해당 토지가 적게 포함되는 것이 좋으며, 도로에 또 저촉되어 있더라도 고속도로처럼 토지에 이용할 수 없는 도로라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도로지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걸 지적도 선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접도구역선인데요. 접도구역선은 도로 양안에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 일부가 접도구역선에 포함되어 있다면 접도구역선 내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해당 토지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오히려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해당 개별적으로 토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는 완충녹지선인데요. 접도구역과 유사하게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여기는 도로랑 다르게 진입로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완충녹지에 저촉되어 있는 토지뿐 아니라 완충녹지로 차단되어서 도로로 나가지 못하는 주변 토지의 가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토지에서 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충 녹지가 없는 토지에 비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감안해서 해당 토지를 평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선들이 있는데요. 그 선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은 쑥쑥 자라날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도로인데요. 이 도로는 규모별로 구분이 되어지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서는 도로의 규모를 반영한 표현이 표시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소로 3류 접함, 중로 1류 저촉 등의 표시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상에 표시되어 있다면 여기서 소로 3류라는 것은 8m 미만의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 접합이란 의미는 해당 토지와 도로가 맞닿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로 1류 저촉 중로 1류는 폭 20m 이상, 폭 25m 미만의 도로를 말합니다. 거기에 저촉이란 말은 해당 토지 일부가 도로에 포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해당 토지가 도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가치평가에서 중요한 요소이니 그 부분에 대한 해석 역시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확인 도면까지도 반드시 확인해서 어떻게 이 땅이 이용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고요. 토지 공부를 보기 위해서 그 안에 쓰여져 있는 글자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 용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번으로 표시됩니다. 그럼 지번이란 무엇일까요? 지번은 보통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되어 있고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다음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용도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는 필지별로 구분한 선을 의미하고요. 면적은 스편면상 넓이를 말합니다. 등록전환은 앞에서 나왔었는데요. 임야 대장이나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즉 산번지에서 일반 번지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등록장부가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번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이때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게 되기도 합니다. 토지 분할과 반대인 토지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게 되며 번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번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합니다. 이때도 분할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이 있는 지번의 경우에는 합병 후 지번으로
신청한 때에 한해서 그 지변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목의 의미가 주된 사용 용도인 것처럼 지목의 변경은 주된 사용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등 공서가 준공된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 변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용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필지 한 지목으로 지정되고 지적 공부상에는 대부분 첫 글자를 따서 부호로 표시되곤 합니다. 총 28개의 지목이 있는데 모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지목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전, 답, 과. 점답과 세 지목을 우리는 농지라고 말하는데요. 점답과 세 지목이 나오면 이 토지가 농업진흥구역 아니냐 바뀌냐에 따라서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개발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적용 법률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이냐 농업진흥구역 아니냐, 즉 토지이용계획서상에 표시되어 있는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대개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목장용지인데요. 목장용지는 축사 등의 부지를 나타내는 목장용지인지 초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장용지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토지가치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면적이 작고 건축물 등, 즉 축사 등이 있다면 이때는 축사 등의 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지 조성을 위한 목장용지인 경우에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중단을 보시면 초지법을 적용받는다고 표시가 되어 있곤 합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시군구의 초지 담당 부서에 전화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혹 목장용지임에도 해당 지번 건축물이 주택인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토지 소유주 신청에 의해서 목장용지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임야인데요. 임야 중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3번지 임야와 등록 전환되어 3번지가 아닌 임야로 나뉘어집니다. 개발과 관련해서는 3번지 임야냐 일반 임야냐에 따라서 유리한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임야는 모두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를 거쳐야지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지목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초지 목장용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목장용지는 초지 목장용지인데요. 보통 초지란 다년생 계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된 토지 및 사료, 작물재배지와 목도, 지임도로 축사 및 농림수산식품 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초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초지를 전용하여 개발하기 위해서는 초지법상 초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초지법상 초지라고 해당 토지는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지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해당 시군의 초지 담당 부서에 전화를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해당 토지를 분석해 보자면 지목은 목장용지이고요. 초지법상 초지입니다. 국토계획법상 보존관리지역에 해당되고요. 보존관리지역이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보존관리지역에서 건축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보존관리지역에서 규정만 적용받는 게 아니라 초지법상 초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초지법 또한 적용받게 되는 토지입니다. 사례에 나와 있는 토지를 투자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보존관리지역과 초지법상 초지 전용 허가에 대해서 확실히 검토 후에 가치를 평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용도지역인데요. 용도지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즉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토지의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군은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용도 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여 열거해 놓았으니까 반드시 시군 계획조례를 확인하는 것은 생활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을 구분하자면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즉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을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의 녹지를 공급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개발보다는 보존을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비도시지역을 말하는데요. 당연히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같이 보존을 위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전문가들이 말하는 토지 투자란 것은 지목을 기준으로 해서는 농지나 임야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지만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존용도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높이를 설명드리자면 건폐율은 보시다시피 계획관리지역만 40% 이하를 적용받습니다. 즉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그 중에 계획관리지역만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건폐율 부분만 보면은 계획관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토지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50%에서
100% 이하의 용적률을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용적률에 따른 토지가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시군의 도시군 계획조례에 별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토지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도시군 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높이 역시 모두가 4층 이하를 적용받습니다. 5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며, 특히 보존 성격이 강한 보존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시군의 도시군 계획조례로 간혹 2, 3층을 이하로 적용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세 지역은 특히나 해당 시군의 도시군 계획조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도표 형식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표시해 놓은 것인데요. 도시지역과 도시 외 지역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개발 제한구역인 그린벨트도 포함되어 있네요. 갑자기 건축법이 나왔는데요. 건축법을 이야기 드린 이유는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을 알고 있다면 토지 투자를 위해 확인하는 해당 시군의 도시군 계획조례 별표에 열거된 용도 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련 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저 역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에 대한 사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목과 같이 해당 지역은 보존 녹지 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 녹지지역 중에서도 보존 녹지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존 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보존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은 허용 행위 열거 방식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해 놓았습니다. 즉, 시군 계획 조례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건축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면 공간정보관리법상 지목은 전이 되고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그 중에서 녹지지역, 그 중에서 보존 녹지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령을 찾아봐야 될까요? 해당 소재지를 보시면 성남시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결국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를 보시면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70% 이하, 건축물 높이는 3층 이하, 만약 주택을 포함한다면 2층 이하를 적용받습니다.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일단 농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농업진흥구역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즉,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요. 군사법상 제한보호구역, 그리고 감위력적 권역 등 다른 법령이 추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구역입니다. 즉 앞으로 토지가 비싸질 곳이라고 지정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으로 따지자면 투기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농지법 제8조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제8조는 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을 받아야만 한다는 규정입니다. 즉, 이 땅을 살려면 농지 취득 자격을 받아야 이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제2 판교 테크놀로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이 수정구 금토동이라는 곳은 제3 판교 테크놀로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토지 개발의 기대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미 기획부동산들이 수많은 거래를 성사시켰고, 실제 토지 가격 역시 엄청난 지가 상승을 일으킨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토지 거래 계약 관련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다음으로는 용도지구인데요. 용도지역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용도지구의 특징은 다릅니다. 용도지구라는 것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할 뿐 아니라 미관,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용도지역에 의하여 결정된 해당 토지에서 건축 제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해당 토지에서 건축 제한의 일부나 또는 전부가 제한이 더 강화되거나 제한이 완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용도지역은 혼자서 지정될 수 있지만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고는 지정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용도지구는 반드시 용도지역이 지정된 후에 중보 지정이 가능한 것이고, 용도지역상 건축제한과 용도지구상 건축제한에 대한 강화나 완화 부분을 중복해서 적용하게 돼서 해당 토지의 최종적인 건축 제한에 대해서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는 표와 같이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시설보호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등 11개로 구분되어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26개의 지구로 나뉩니다. 용도지구 세부적인 의미는 지정 목적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용도지구 중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고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녹지지역 중에서도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됩니다. 자연녹지지역이란 것은 도시의 녹지 공간의 확보를 하거나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 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개발적인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일단은 도시 확장을 위해 마련된 용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굳이 개발을 하자면 제한적으로 가능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해당 토지 소재지는 이천시 소재하고 있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은 853제곱미터. 공시지가는 20만 7,900원이네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요. 용도지구가 있는데 용도지구는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즉 해당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과 자연취락지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두 가지 모두를 적용받게 됩니다. 보통 자연녹지지역의 건축 제한은 허용행위 열거 방식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소재지인 이천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살펴보시면 별표 16에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만을 지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만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지일 때에는 농업진흥구역인지 농업진흥구역 밖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농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여부는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 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고요. 다른 법령으로 가축 사육 제한구역과 자연보존구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추가적인 규제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결국 이 땅을 사려고 한다면 이 땅을 가지고 어떤 걸 건축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을 보면 도로로 보이는데요. 아마 도로와 저촉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선풀을 팔아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현장에 가셔서 토지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시는데요.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정리하자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의하여 결정된 해당 토지에서 건축 제한을 용도구역의 지정을 통해서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따로 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보다도 따로 정한다는 게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도구역이 지정된 토지에서는 건축 제한은 함께 지정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과 전혀 무관하게 따로 정해지므로 토지 투자를 위해서는 용도구역의 건축 제한에 대해서 별도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국토계획법상 규정되어 있는 용도구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곳은 소위 그린벨트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 국토부 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일단 국토부 장관이 제정하는 거네요. 간혹 국방부 장관이 요청하기도 하고요. 국방부 장관은 군시설과 관련해서 지정하는 거겠죠. 다음은 시가 조정구역입니다. 시가 조정구역 역시 국토부 장관이 직접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서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곳입니다. 시가 조정구역은 시가를 유보하는 기간이 끝나는 그 다음날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시가 조정구역은 결국은 도시처럼 발전하는 것을 일단 유보하는 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여기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즉 명칭 그대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곳입니다. 즉 도시의 자연환경을 공원화해서 보호하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도구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예를 들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 토지는
살펴보시면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 중에서 자연 녹지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용도지역이고요. 용도지구는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용도구역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용도구역은 건축 제한 등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해당 토지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건축 제한, 즉 행위 제한을 살펴보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과 무관하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행위 제한을 적용받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와처럼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와 별도로 행위 제한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구역 표시가 되어 있으면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때 지목은 임야이고요. 3번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확인도면은 당연히 임야도이겠죠. 따라서 축척은 6,000분의 1이 되고 해당 지번을 내 대장을 검색하면 토지 대장이 아닌 임야 대장에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 해당 토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토지 투자 공부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토지 공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사실은 개별적인 투자 공부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의 기본 원칙인 즉 수급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려면 경제 공부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든 물건이든 아니면 권리든 뭐든 간에 그 가치가 높게 되려면 결국은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아야 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토지 투자 역시도 기본적인 지식 공부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제적인 지식 그리고 투자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가치 상승에는 시간적인 기다림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산 순간 그 다음날부터 그 가치가 상승했다고도 합니다. 그 사실이 그분이 매수했던 타이밍이 그 오른 시점과 일치하는 것이지 어쩌면 다른 분은 긴 시간 동안 인내하고 버텼을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경제적인 공부, 투자 공부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토지 공부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고 아주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 이외에도 농지나 산지, 도로 등 좀 더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듣고 토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매력을 느끼신다면 그 계기로 토지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